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인의 이해와 노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인 부양의 책임은 가족이나 자녀, 특히 장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노인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여 왔으나 도시와 핵가족화로 노인 부양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남녀 비율은 약 1대 1.3이고 이는 고령화되면 될수록 더욱 격차가 심해져서 부부가 노후까지 동거동락을 할 수 없는 고독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 문제가 제기되는 원인이 됩니다.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입니다. 오늘날처럼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의 3고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 변동과 노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농촌의 경우도 심각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의 해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요구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요구는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식생활의 향상 또는 경로당 건립, 친지들의 내방, 작은 소일거리, 봉사자의 도움도 필요하고 혼자 지낼 수 있는 독방의 필요성 등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노인들의 빈곤과 건강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여가 선용과 오락 및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노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의 요구는 아직도 빈곤, 즉 물질적 원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의료에 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소득 보장을 위해 정년을 연장한다든지 연금제도와 의료보호제도 등을 보완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복지사회의 기본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활 보장과 기회균 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활용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노인분들이 외로움과 대인관계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취미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며 타인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PPT 자료를 보면서 다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10장 노년의 이해와 노인 문제입니다. 1번 노년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화란 무엇인가? 노화란 질병과는 관계없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되는 신체의 기능, 즉 생물학적 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외부 환경적 요구에 대한 생리적 능력이 저하되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다. 우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점차적이고 내재적인 기능의 저하 과정을 일반적으로 노화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노화에는 1차적 노화, 즉 노쇠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기능 변화 과정이며 2차적 노화를 쇠퇴라고 합니다. 노년기에 당한 외상이라든지 질병, 기능 부전이나 장애 등을 2차적 노화라고 하겠습니다. 노화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생물학적 노화는 잔여 수명을 의미하고 심리적 노화는 개인의 행동 적응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심리적 노화라 하는 것은 고령화되면서 감각기관의 기능 저하, 상실로 인해 인식, 성격, 정서, 그리고 행동 변화를 동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면서 능력의 변화, 성격의 변화, 위기 극복 태도 등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지 능력, 정서 불안, 정시적 능력의 하락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노화란 특정 연령에서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말하며 사회철학자 베버는 노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기관 조직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로서 이는 인간의 정상적 성장과 발달 과정 중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체도 기계의 마모와 같다는 고전적인 학설인 마모 이론과 세포의 노화와 노쇠는 해로운 물질들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이라는 축적 이론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세포설과 생리적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세포 관련 이론을 살펴보면 유전학적 이론, 그 다음에 헤이홀릭 이론, 소모 및 파괴 이론, 노폐물 축적 이론, 교차 결합 이론, 자유기 이론 등이 있으며 생리적 이론은 신진대사 이론, 호르몬 이론, 면역 이론, 스트레스 이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년기의 구분입니다. 하비거스트는
노년기를 후기 성숙기인 65세 이후 사람까지의 시기로 보고 있으며, 에릭슨도 자아의 8단계 과정 중 통합과 절망의 양극 감정이 대립하는 성인 후기인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한다 고 했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는 생활보호장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60세를 전후하여 노인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회관은 60세부터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라 하면은 만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생활보호법에서는 무조건 생활보호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부터 74세를 노년 초기라고도 하고 75세에서 84세까지를 노년 중기, 그 다음 85세 이상을 노년 후기라고도 말합니다. 다음은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퇴화되고 호흡기와 순환기 기능이 약화되며 면역 기능이 약화되며 감각기관이 퇴화, 수면시간이 감소, 성적 기능이 감퇴 등의 신체적 변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늙음을 가장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위에 말한 것처럼 신체적 변화를 통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50세 이후가 되면 체력과 건강 상태가 점진적으로 저하됩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 가속화됩니다. 외형상으로는 40대부터 키가 조금 줄기 시작한다든지 해서 평생 동안 한 80세까지 2에서 5cm 정도가 줄기도 합니다. 그 다음 50세가 지나면 손발과 얼굴에 피하 지방이 소실되고 복부와 이런 엉덩이 둔부에 피하 지방이 축적되어 몸이 둔해지고 힘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뼈 조직에서도 재생보다는 소실이 더 우세해질 것입니다. 또 이마에는 얼굴 등등 주름살이 증가되고 머리카락이 빠지며 색깔이 또한 흰색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외형적 변화 외에도 일상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크게 신체 기능의 퇴화, 감각기관의 퇴화, 그다음 수면시간, 앞에서 언급했죠. 감소, 또 반응 속도도 감소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생활이라든지 성기능이 이제 감퇴되는 것이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적 능력 감퇴. 지적 능력 감퇴는 지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정보 처리가 많이 둔화되고 사고의 경직성이 증가되며 추상적 사고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지적 능력 감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성격의 변화. 성격의 변화는 신체적 능력의 약화,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 및 감퇴가 되며 직업에서의 은퇴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향성의 증가.
내면 세계에 탐닉하게 되며 소극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며 고집도 강해지고 조심성이 많아지며 타인에 대한 의존성도 많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년기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에서의 은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소득이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에 빠져들고 사회 고립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부모의 역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역할이 이제 크게 나타납니다. 훈계자 역할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조부모가 지지자 역할도 하게 되고 이제 대리모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년기의 적응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숙형. 뜻을 알아보면 노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고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성숙형. 좋은 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은거형 또는 온둔형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개인 생활을 재구성하여 자신의 내면적 삶에 몰두를 하고 조용한 삶을 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면 또는 배우자가 없다면 은거형에 갈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다음 무장형. 늙음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불안을 느끼면서 야심적이며 성취지향적인 삶을 지속한다. 이 무장형을 다른 말로 방어형이라고 합니다. 방어형, 그 다음 분노형 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며 타인과 시대의 불편과 원망을 많이 한다. 즉 화를 잘 내고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갈등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노형은 생활 만족도가 매우 낮겠습니다. 그 다음 자학형. 자신의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며 자책과 후회로 우울한 노년기를 맞는다. 자학형 같은 경우에는 생활 만족도가 극히 낮고 우울증 등 심리적 장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위축형이라고 있습니다. 즉 의존형이라고 하는데 위축형은 노화의 위협에 사로잡혀 사회적 접촉을 피한 채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형태를 위축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와해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 생각하는 거죠. 지능, 판단 능력이 결핍되고 정서, 감정에 따른 통제력이 없어 변덕스럽으며 활동 수준이 매우 낮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적응 유형을 보면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성숙형이 되겠습니다. 성숙형. 생활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 높은 것은 은거형이 되겠죠. 은거형도 내면적 삶의 몰두해가 조용한 곳에서 삶을 살고 개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정도의 만족도는 무장형이라고 되겠습니다. 무장형은 중간 정도,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은 뭐 분노형, 자학형, 위축형, 와해형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노년기의 정신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가 있고 우울증, 정신분열증, 알코올 중독, 건강염려증 등이 노인의 정신장애에 해당되는데, 노년기에는 성인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장애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PPT에는 없지만 뭐 기분장애라든지 불안장애, 그 다음에 강박장애, 뭐 알코올 의존이 돼가지고 이제 중독이 되겠죠. 그래서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이런 정신장애 중에서도 특히 치매하고 우울증을 많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노년기와 뇌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선망의 필수 증상은 현재 진행 중인 치매입니다. 잘 설명되지 않는 인지 변화를 동반하는 의식의 장애입니다. 의식의 장애. 진단적 특징으로는 의식이 혼미해지고 주의의 집중 및 전환 능력이 감소하게 될 뿐 아니라 기억이나 언어, 현실 판단 등의 인지 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를 선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를 알아보지 못하고 선망은 헛소리를 하거나 손발을 떤다든지 야간에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거나 소동을 피운다든지 또는 흥분하여 밖으로 뛰쳐나가려 한다든지 또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가족, 식구들을 깨우는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선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기간에 갑자기 나타나고 그 원인을 제거를 하면 증상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과도한 약물 복용이나 신체적 질병, 예를 들어 간질환, 당뇨, 뇌수막염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신체적 질병을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 선망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유병률을 보면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입원한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입원 시 약 10% 정도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억 상실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인지적 증상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지 못하거나 과거에 배운 지식을 회상하지 못하는 등의 기억 손상이 주된 증상이다. 기억 상실 장애는 기억 손상이 주된 증상입니다. 종류에는 실어증이라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름을 기억을 못한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 실인증,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 실행증,
동작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실행하는 능력의 장애를 실행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실행 기능 장애. 어떠한 과제를 주어졌을 때 그 과제를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들, 즉 과제를 하위와 상위로 쪼갠다든지 순서 배열을 못한다든지 어떠한 문제를 계획도 못하고 시작하기도 못하고 결과를 점검하지도 못하고 중단하지도 못하는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능을 실행 기능 장애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의 외인의 외부에 의해서 기질적으로 손상 내지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기억이나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다양한 정신증상 및 행동 이상 등의 고등정신 기능이 감퇴하는 복합적인 임상 증후군을 일괄하여, 즉 총칭하여 말하는 것이 치매입니다. 즉 노화에 따르는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노화에 따른 생리적인 현상보다는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성 치매는 뇌의 질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치매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뜻은 정상적인 마음에서 이탈된 것 또는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치매 걸린 사람을 보면은 망령 났다, 노망 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치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비율이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 자체가 사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알츠하이머라고도 하죠. 알츠하이머 병 자체가 사망 원인이 결코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돌아가실 때 보면 보통 폐렴이나 그 외 감염증, 뇌졸중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그리고 노년기의 대표적인 정신장애는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치매에 요즘은 선망이나 이런 기억상실증, 기타 인지적 장애가 다 그 치매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치매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의 증상에는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력 감퇴부터 시작한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 등 최근의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언어 능력의 감소로 초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적절하지 않게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한다. 즉, 이 뜻은 횡설수설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실언을 하게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시공간 감각에 대한 저하로 시간, 공간, 사람 순으로 장애를 보이며 중기 초반에서 보통 나타나기 시작한다. 네 번째, 판단력 저하로 비교적 복잡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말기에는 혼자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행동, 정신상의 장애로 주로 중기 이후에 나타나는데 남이 나의 물건 또는 돈을 훔쳐갔다는 도둑망상과 물건과 돈에 대한 집착하는 강박증과 쉽게 화를 내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신체상의 장애로 비교적 후기에 나타나며 걷는데 보행장애가 있다는 말이겠죠. 장애를 보이다가 요실금, 변실금, 알지요? 대소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치매 말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PPT에는 없지만 치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치매는 인지기능의 손상이 치매의 특징적인 핵심적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장애, 실어증, 실행증, 실인증, 실행기능장애를 치매의 주요 진단으로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다음 치매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기억장애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인지기능의 장애가 서서히 나타나서 점점 악화되는 반면 혈관성 치매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계단식으로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외 특징은 치매의 신체적 장애는 비교적 후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보행장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전신 근육이 경직이 돼가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키고 말을 못하고 결국은 식물인가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죠. 후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치매 증상 자체로 인해 사망하기보다는 치매에 수반되는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 치매의 원인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치매의 원인은 무엇인가?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 진화는 아주 많습니다. 약 90가지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자 생물학적 발병 기전이 밝혀지면서 그 수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유형에는 첫 번째로 구조적 이상이 있습니다. 구조적 이상에서 대뇌 위축. 대뇌 위축은 마치 뇌가 말라서 오그라든 모양으로 우리 호두 있죠. 호두와 비슷해지는 현상을 대뇌 위축이라고 합니다. 다음 마이너트 기제의 손상. 전두엽 기지부에 있는 신경세포 다발로서 여기에 노인반이나 신경섬유원 농축제와 같은 병반이 생겨 신경세포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노인반. 이는 신경세포 바깥쪽에 쌓이는 물질입니다. 즉 노인반이 신경세포의 활동을 막아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형 두 번째로 유전적인 요인인 보겠습니다.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기면 더 빠르게 축적되어 노인반수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신경세포 기능이 저하되어 치매 발생 원인이
된다. 아밀로이드 단백 유전자 이상에 의한 치매 발생은 매우 드문데 일단 유전자 이상이 확인된 사람은 거의 100%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환경위험인자들입니다. 신경염증. 신경염증은 뇌 조직의 만성염증이 반복되어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보충요법을 받은 여성에서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성에게서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남자보다 더 높은 이유도 에스트로겐의 역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혈관성 위험인자. 혈관성 위험인자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과도한 흡연 등과 같이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치매의 발병 위험도를 높입니다. 그 외에 두부외상은 뇌의 외상을 받으면 외상 후에 인지기능장애 또는 외상 후 기억장애가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의식의 장애가 있을 정도의 심한 뇌외상은 치매 발병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 캐나다 연구진에 의하면 10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6년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4.5배 낮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즉 전 세상으로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무엇인가를 배우는 그런 교육에 많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면은 치매 예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치매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치매. 퇴행성 치매 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 루이체 치매, 전두엽 치매, 파킨슨병이 해당되며 혈관성 치매, 다방성 뇌경색, 빈스방거병, 대사장애는 간, 섭, 뇌병증, 유독증, 정만성 신부증입니다. 저혈당증, 저산소증. 뇌분비장애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중독성 장애는 알코올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 약물 중독 등이 해당됩니다. 결핍성 장애는 비타민 B1, 2 결핍, 엽산 결핍. 그다음 그 외 감염에는 신경매도, 크로이처 펠터, 약호병,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이죠. 그다음 기타 뇌 질환에는 정상 압수두증, 경막하 출혈, 뇌종양 등이 기타 뇌 질환에 해당되겠습니다. 6. 치매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의 진단에는 신체 검사, 그 다음 신경학적 검사, 정신 상태 검사와 지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치매의 진단을 내립니다.
그 진단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상적 병력 조사. 임상적 병력 조사라 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 및 환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증상 발생의 양상과 진행 양상, 신경, 심리학적 징후의 동반 여부, 치매의 가족력, 정신질환 및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등의 과거력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교육 정도, 병전 성격 및 사회활동 정도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것이 임상적 병력 조사입니다. 다음은 일반 신체 검사. 많은 신체 질환들은 치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2차적으로 치매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일반 신체 검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상태 검사. 치매의 원인이 되거나 악화 요인이 되는 우울증 유무, 인지적 상대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 정신상태 검사입니다. 다음 신경학적 검사. 다양한 신경질환들이 치매의 원인이 요즘되고 있습니다. 주로 조사되는 내용은 보행과 자세, 똑바로 글을 그려야 되겠죠. 뇌신경 징후, 반사기능, 손해기능, 경직, 진전, 운동 이상증, 운동 감소나 과다증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이상을 정확히 평가하여 병변의 위치를 파악해야만 그 외 기타 검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 임상검사. 치료 가능한 치매의 원인이 되는 내과적 질환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 혈당검사, 전해질검사, 비타민 B1, 2 및 엽산검사, 심장, 콩팥 기능검사입니다. 매독반응검사, 요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가 임상검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방사선 검사, 전신화 단청 촬영, 즉 CT입니다. 그 다음 핵자기 공명 뇌영상술 MRI입니다. 즉 CT나 MRI를 통해 뇌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른 단면을 보여주어 구조적인 이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뇌영상 검사가 방사선 검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경심리 검사. 장시간 요하는 다양하고 상세한 인지 기능에 대한 검사로서 기억력을 포함한 고위 지적 기능의 세부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신경심리 검사 성적은 치매의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특수검사. 뇌파를 정산화해가지고 분석하는 브레인 매핑이 검사가 특수검사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7번 치매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료 원칙은 약물 치료를 통한 증상의 완화 및 병의 급속한 진행을 억제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치료를 해야 한다. 다음 세 번째, 환자 및 가족의 정신사회적 종합 치료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알츠하이머병 치료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혈관성 치매의, 이번에는 혈관성 치매. 자, 조금 전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원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혈관성 치매의 치료 원칙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뇌조직과 괴사 방지 및 최소화. 그다음 두 번째, 만성기에는 뇌조절증을 재발 방지 및 위험인자 조절 등 재활 치료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재활 치료로 예방 가능한 합병증의 예방, 뇌조절증으로 인한 정상 치료 등 장애에 대한 기능적 재활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및 삶의 질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치매는 불치의 병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0에서 25% 정도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치매는 그 원인에 따라 치료 여부와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생각합니다. 가역성 치매는 일부 혈관성 치매나 다른 신체 질환으로 인한 치매의 경우 그 원인을 제거하면 증세가 크게 호전될 수 있는 치매를 말하고, 뇌졸중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뇌수술을 통해 뇌 손상을 제거하면 인지적 손상이 현저하게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남용, 파킨슨병 등으로 인한 치매의 경우도 그 원인 질병이 호전되거나 치료되면 치매 증상도 같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역성 치매의 경우 병전 상태로 정세를 회복시키기 어려운 치매로서 알츠하이머 치매나 다발성 경색 치매는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치료가 어렵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번 치매의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방 수칙으로는 첫 번째, 균형 잡힌 식사로 하루 3끼 소량을 맛있게 천천히 먹는다. 둘째, 자신에게 알맞은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쉬지 않고 한다. 셋째, 절대적인 금연과 술은 가능한 한 적게 먹는다. 넷째, 머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한다. 다섯째,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의 치료는 가능한 일찍 시작한다. 여섯 번째,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웃음을 잃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일곱 번째, 약은 아무리 좋은 약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반드시 의사선생님 처방에 따른다. 여덟 번째, 평상시에 건전한 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정기 신체 검사는 안전하게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 가장 바람직한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는 배려하는 마음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노후 대책은 미리 서두르고 봉사생활의 활력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10가지가 치매 예방 수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나타내는 인지적 손상의 속도는 환경적 자극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적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 환자의 인지적 손상을 방지를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 중요한 정보를 잊지 않도록 반복하여 암기해야 한다든지,
간단한 과제나 게임 또는 과거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본다든지, 가족이나 친척의 이름을 외우게 한다든지, 날짜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다양한 감정 체험은 치매 증상의 약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노년기와 정신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신장애 중에서 먼저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은 노인에게 나타나는 정신장애 중 가장 흔한 것이며, 우울과 슬픔, 자기 가치감의 상실, 의욕 및 동기의 저하, 피로감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보다 수면장애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신체 증상의 호소와 초조감 등을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고, 죄책감이나 적대감, 자살 사고가 적은 대신 운동 기능의 지체와 체중 감소가 더 많고,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 인지 기능의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울증이 되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드러나는 증상이 초기의 치매 증상과 조금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한 기분이나 비관적 사고를 직접 보고를 합니다. 즉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기억장애를 더 많이 호소하고, 문제 해결을 포기하거나 누락하는 양상을 더 많이 보이고, 대신 우울증은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반대로 치매 환자들은 이를 인식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인지적 결함을 감추려 하거나 기억장애를 가졌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치매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우울증의 치료 또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개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적 질병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괄적인 과학적 검진이 요구될 뿐 아니라 신체적 질병과 우울증의 관계를 잘 살펴서 치료 시에 이를 잘 고려해야 하며, 관련된 신체적 질병에 대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가족 구성원의 개입과 협조, 서로 도와줘야 되겠죠. 그 외에 가까운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 특히 정서적으로 지지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신분열증입니다. 60세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는 편집분열증이라고 부르며, 성격의 와해 현상이 현저하지 않으며 망상 증상을 동반합니다. 피해 망상을 위주로 하는 체계적인 망상과 환청을 주된 증상으로 나타냅니다. 젊은 나이에 처음 발병하는 정신분열증에 비해 병전 성격과 감정 반응이 잘 유지되고, 와해된 사고나 음성 증상은 덜 나타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는데 효과적이며, 적은 용량으로도 치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므로 신중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정신장애로는 망상장애, 그 다음 불안장애, 그 다음 물질 관련 장애, 건강염려증,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망상장애는 망상과 관련된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대체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인지적 손상의 징후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불안장애, 물질 관련 장애, 건강염려증, 수면장애가 노년기의 정신장애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인 노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노년이란 노년기에도 여전히 적극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적응 방식을 노년기라고 본다. 즉 은퇴 이후에도 생산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활발한 대인관계를 지니며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며 활동적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집에서 노시는 것보다는 소일을 한다든지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배우며 친구들도 사귀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사는 것이 성공적인 노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서서히 유리시켜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적응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후속 세대에 점진적으로 물려주고 자신의 역할을 서서히 희석시켜면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퇴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노화의 전통적 기준은 수명이나 생물학적 건강, 정신건강, 인지적 효능, 사회적 능력과 생산성, 그 다음 개인적 통제, 개인 만족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해방된 것에 대한 행복감, 적절한 재정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갈 수가 있겠지요. 적응 방식의 지속성, 적절하고 현명한 판단력 유지, 죽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평온한 삶을 영위를 하고 일상적인 개인적 생활에 관심, 유체적 세약과 질병에 대처하는 용기,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외 죽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죽음을 바라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노년기라고 생각하며 더불어 욕심을 버리고 본인의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편안하게 사시는 것이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인의 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 성적 욕망은 무시당하거나 조소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인의 성에 대한 폐쇄성과 무시는 노인 매춘과 노인의 성전파성 질환이라는 증가라는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인의 성을 무조건 터부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노인의 성은 노인의 성적 기능의 강조가 아닌 다양한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에 인간이 단지 노령이라는 생애 주기 변화 때문에 그 욕구가 제약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도 젊은이들과 다를 바 없이 인간의 기본 욕구인 성욕을 왕성하게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적 감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나 성적 흥미를 가진 노인들을 추잡한 늙은이로 취급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편협된 사고방식에서 비롯한 노인의 성 문제에 대한 편견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노인의 성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성생활을 통해 삶의 존재, 곧 자신이 살아있고 무엇인가를 살아서 가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성적 문제는 육체적인 기본 욕구를 넘어 우울과 신체 자아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노년기의 성은 직접적인 성적 욕구 충족과 함께 위로, 위안이라는 정신적인 의미가 더욱더 강합니다. 즉 노인의 성적 행동은 단순히 육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요. 고령 인구가 급증하자 노인의 성생활에 대해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0세가 넘어도 건강한 노인들은 남녀 모두 성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며, 성호르몬과 분비액의 감소로 대해 여러가지 윤활액 등의 사용으로 이를 보충함으로써 노후의 성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의 성생활이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뇌의 노화나 치매, 건망증 등의 진행을 억제하고 세포의 산소 이용률을 증가시켜 심호흡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에서 엔돌핀을 분비함으로써 행복감을 주어 몸에 이로운 여러가지 체내 물질을 증가시키므로 적절한 건강관리로 성생활을 즐겁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서 PPT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늙어가고 있고 늙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노화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기를 늦출 수는 있지만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노년기의 신체나 심리 등의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므로 우리의 부모님, 친인척들, 그리고 머지않아 찾아올 나의 노년기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쇠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며 경제적 수입도 감소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도 소멸됩니다. 그럼 자연히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의존성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화로 인한 기본적인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주름살이 늘어난다든지 민첩성이 떨어져 행동과 보행이 느려지고 어려워질 뿐 아니라 시각이나 청각을 비롯한 감각 능력도 감퇴가 되고 수면 시간도 짧아지고 반응 속도도 감소되고 성기능 또한 감퇴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지능의 변화는 노화에 따라 일률적으로 쇠퇴한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노인의 교육 수준이나 세대 간의 차이, 사회 경제적 지위, 건강 상태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노인의 문제와 질병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과 치매입니다. 노년의 전반기에 걸쳐 증가하는 우울증은 노령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됩니다. 즉, 신체적 질병이나 배우자의 주거, 경제 사정이 악화된다든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환, 노화로 인한 고독, 소외감 등으로 우울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경향은 불면증이나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감정적으로 무감각이 된다든지 정오심이 생긴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노인의 질병 중에 또 하나가 큰 사회 문제는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문제는 본인의 웰다잉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겠지만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병을 계기로 점차 계단식으로 나빠지는데 갖고 있는 지병이 심해졌을 때 진행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초기 치매 노인은 해마가 위축되면서 단기 기억은 짧아지지만 과거의 오래된 기억은 잃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